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20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충격의 트럼프 관세, 불법 판단의 각국은 중국은 중대한 좌절 속보, 캐나다는 부당함을 뒷받침한다고 환영, 한국은 긴급대책회의, 후지 계열의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2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상호 관세 등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받은 각국의 반응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 사실을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중대한 좌절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영TV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권력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르블랑 대미 무역 담당 장관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는 캐나다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판결에 따라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제목에 있는데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고 요 마지막 말이 한국에 해당하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TBS 뉴스에서는 트럼프 관세 불법 판단 속에 신속히 취소, 대신 전 세계의 10% 추가 관세 발동, 대법원은 관세 환급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새롭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0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며 상호 관세 등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략하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장래의 불투명함을 지적합니다. 마르베니 워싱턴 사무소장 이노우에 유스케 씨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는 관세도 재판소에 의회 합법성을 다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서 느끼는 바는 미 제조 강국을 지향하는 정부에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영원한 소비만 하는 국가로 가겠다는 판사들이냐, 관세 환급은 한국처럼 수출을 했을 때 가능한 법을 만들면 될 터인데 말이죠. 메이드 인 USA로 해서 수출을 해라. 그러면 관세 환급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법원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나라 뉴스 쪽에 미 관세 사실상 큰 변동 없다. 한국 재계 예의주시 이유는 뉴시스 2월 21일 주요 수출품 상호관세 대상 아냐. 철강 50%, 자동차 15% 관세는 유지되기 때문에 반도체 의약품은 관세부가 촉각, 소비재는 관세율 인하, 부담은 경감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에 근거해 새로운 임시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도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동차 업계는 상호관세 판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 관세 재인상 여부를 더 주시하는 모습이다. 반도체와 의약품과 같이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된 품목은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미국과 무역 합의 파기 현실적 아냐. 관세 무효의 전문가들 단기 호재 장기 부담.
이병철 기자가 파이낸스 뉴스에서 2월 21일 보도했습니다. 제조업과 고용시장 전망도 엇갈린다. 토로스 수석 경제학자는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내 제조시설 유치 요인이 약화될 수 있다며 공장 투자 지연과 고용 둔화를 경고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세계 관세를 15%로 인상하여 대법원과의 충돌 확대. 사이벨 메이스 오스터먼 USA 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1일 대법원의 지원 없이 관세 인상 추진을 확대하면서 미국 최고법원이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후 발표한 전세계 관세 10%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었던 일부 대법관들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보수 성향이 지배하는 법원이 대통령 권한의 광범위한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 법무부 장관과 함께 12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트럼프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규제 권한을 확장하고 있다고 비난한 중소기업 그룹이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무제한의 양, 기간, 범위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썼지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의회의 승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세계 관세 10%에서 15%로 인상. 뉴욕 심지연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2월 22일 01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무효 판결에 대한 맞불 조치로 전세계 국가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해당 관세를 15%로 5포인트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세계 관세 10%를 허용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의회의 세금 부과 결정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전세계 관세 15% 인상 표명 트럼프 시기는 알 수 없다. 교도통신이 2월 22일 05시네요. 새 관세의 법적 근거인 통상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SNS에서 전세계에 대한 10% 관세를 최대한 인정받고 법적으로도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어처구니 없고 치졸하며 극히 반미적인 대법원 판결을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히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관세를 매기는 자동차나 쇠고기 등 일부 농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24일 발동 했을 때 10%가 아닌 15%를 적용할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관세가 대법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이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상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가 되는 모양새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외, 특히 일본, 이주하고 싶은 중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낙엽 귀근 파도, 낙생생근 파도, 중국식 한자를 대입한 뉴스네요. 뉴스 위키지 2월 21일 일본판입니다.
만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주지에 정착할 것인가, 중국인의 선택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풍자 만화가 라자오와 칼럼니스트 보추가 본지 컬럼에서 중국의 반체제 아티스트 에웨이웨이를 비판했다. 유럽으로 망명 중이던 에웨이웨이가 지난해 말 고령의 어머니를 병문안하러 귀국하면서 독일 언론의 취재에 공산당 정권을 예찬하는 듯한 코멘트를 달았기 때문이다. 에미 변절은 중국의 변화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분명 안타까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잘 안다. 나라를 버린 자라도 망향심은 떨쳐버리기 어렵다. 낙엽귀군이라는 말이 있다. 나뭇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가듯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속담이다.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으로 중국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급속히 늘었다. 1987년 일본을 방문한 나도 그중 한 명이었지만 그러한 신화교도들이 지금 망향의 마음을 가질 나이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인과 결혼해 가족을 이룬 나는 일본의 뿌리를 내릴 결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에이미가 10년 만에 귀국을 결정한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사람이 그 에웨이웨이라는 에밈이라고도 여기선 표현 발음을 하네요. 일본에서는 유달리 낙지 생근파가 많다. 천안문 사태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프랑스로 망명한 현재 대만에 살고 있는 우알카이 씨도 귀국을 원하는 낙엽 귀금파다. 여러 차례 귀국을 시도했지만 당국의 거부를 받고 있다. 중국 중앙전시대 CCTV에서 사회의 어두움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를 다루던 저명한 보도기자 왕지안 통칭왕국도 마찬가지로 CCTV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이주, 등록자 수 195만 명을 자랑하는 유명 중국인 유튜버가 됐지만 최근에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낙엽귀군과 반대로 낙지생근의 뜻하는 중국인도 많아졌다. 낙지생근도 중국 속담으로 이주지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 체감으로는 15년 정도 전부터 퍼지기 시작한 가치관이다. 오랫동안 중국을 떠나 있는 동안 자유로운 공기에 익숙해져 고향의 풍토가 맞지 않게 되었다거나 외국 태생의 이민 2세, 3세면 더욱 그렇다. 제일 중국인의 경우 일본은 차별이 적고 살기 좋은 나라인데다 거리상으로 가까워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채우기 쉽다는 이유도 있다. 낙엽귀근과 낙지생근은 세대찬 격차가 크지만 일본에서는 유독 낙지생근파가 많다고 느끼는 것은 그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낙지생근파의 중국인은 일본의 틀을 따라야 한다. 정조와 공생의 법제도나 관습에 따르는 한 일본은 배타적으로 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들이 일본에 내려놓은 뿌리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나무가 나온다. 숲의 규칙에 따라 성장한 나무가 늘어나는 것은 일본이라는 숲의 발전에 결코 나쁜 일이 아닐 테니까. 슈라 이유라고 경영자 컨설턴트로 되어 있는데 대신 차우나타운 만들지 말 것, 그리고 한국에는 오지 말 것. 이것은 저의 요구 사항입니다. 중국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 판사들에게 고용된 직후 동부 버지니아의 최고 검사를 해고합니다. 조 월시 CBS 뉴스 2월 21일입니다. 버지니아 동부지구에 있는 법무부 사무실을 누가 이끌 수 있을지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은 금요일 판사 패널이 임시 최고 검사를 임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부가 그를 해고한 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달에 두 번째로 연방 판사들이 선정한 검사를 신속하게 해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행정부는 임시 미국 변호사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러 법원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동부지구 판사들은 금요일 만장일치로 베테랑 소송 담당자 제임스 W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들리 임시 미국 변호사로 임명됨. 그들은 이전 임시 미국 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이 된 경우 지방법원 판사가 해당 역할에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네가 검사해라 했는데 정부에서 바로 해고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법원과 행정부의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배너가 법무부 본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라나 더킨 리치가 AP에서 보도했습니다. 목요일 법무부 본부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배너가 걸려 한때 그를 조사했던 법침 집행기관에 대한 공화당 대통령의 권력 행사 노력을 실물로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배너는 워싱턴 전역의 다른 기관 외부에 걸려 있지만 유서 깊은 법무부 건물에 배너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백악관 통제로부터 독립하려는 법무부의 전통이 약화되었다는 인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건물 한쪽 구석에 있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걸쳐 있는 배너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이는 불법 이민과 폭력 범죄를 단속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선전하는 데 사용되는 슬로건입니다. 법무부 건물 그 모퉁이가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 마른 목걸로 만든 두 기둥 사이에 트럼프의 우리는 이거를 현수막이라고 그러죠. 여기선 배너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 사진은 이 주방위군 대원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찍혔는데 여기에 그 여자 군인도 있네요. 여기 수염 달린 친구는 뭐 미국계가 아니고 무슨 아랍계 같은 출신 같은 얼굴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위군 여성도 들어가 있군요. 펜 본다이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이자 보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충성하겠다 트럼프한테 법무부 장관이 펜 본다이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운영실험 동중국해 중국 민간호선 2,000척의 벽이 너무 귀찮다. 2월 21일 주프리 뉴스 동중국해 갑자기 나타난 2,000척의 중국 민간 어선에 의한 남북 약 400km 이상에 걸친 바다의 벽. 연말연시에 두 번이나 확인된 이 움직임은 단순한 어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포진이다. 첫 번째는 2025년 12월 24일에서 26일 2,000여 척이 남북 약 470km, 동서 약 80km에 걸쳐 거대한 L자형을 둘 성했다. 두 번째는 올해 1월 11일 이번에는 1,500여 척이 남북 400여 킬로의 직선 포진을 깔았다. 해양 문제에 정통한 포토 저널리스트 카키타니 데츠야 씨는 이렇게 지적한다. 중국 오선이 직결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 차례 모두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카키타니 씨에 의하면 그 주된 예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움직임이 동중국해에서도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것일까? 사실 지금까지도 일본 근해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6년에 센카쿠 제도 주변에 푸젠성 소속의 어선이 밀려든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200척 내지 300척 정도, 이번처럼 2,000척 규모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움직임에 관해서 카키타니 씨는 그 목적을 분석한다. 이 정도의 수를 동원하려면 최소 10개 이상의 어항에서 출항해야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각 어항에서 어선이 준비하여 출항한 후 다른 어선과 합류하여 진영을 형성하기까지 통제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진영을
완성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측정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사양이 다른 어선으로 여러 선단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두 번의 포지는 실증 실험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충분한 위협 행동이자 위상 과시라는 점에서도 일석이조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유사시 운영 상정은 그럼 이 해상 포지는 무엇을 상정한 실험일까? 전 미 육군 정보장교인 이시바 토모아키 씨는 이렇게 분석한다. 다만 중국 측에 오산이 있다면 그것은 미군 최고 사령관 트럼프라는 불확정 요소일 것이다. 그는 과거에 이렇게 발언했다.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 나 자신의 도덕관, 나 자신의 마음이다. 이는 대만 침공 시 중국 해군을 지키는 해상 방패로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포지는 남북 약 470km 규모, 그런 어선의 줄을 대만 해협으로 전개하면 충분히 대만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쉽게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국제법이라는 최강의 수호, 어쨌든 어선 행렬은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방패로 기능할 구상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어선을 타는 이들은 민간인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어선 1척에는 510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척이 모두 격침되면 12,000명 규모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공격으로 인해 민간인 사상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 민간인들이 전쟁의 전략으로 썼다면 그게 군인이지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은 전선에 나오지 않아야죠. 전선에 나왔다면 적군으로 간주해서 파괴해버리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 사건에서 대법원 판사들은 트럼프와 바이든을 다르게 대하는 것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로렌스 헐리 MBC 뉴스 2월 20일입니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가 제기한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동료들을 겨냥해 펀치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고르수는 금요일에 고서치를 트럼프의 관세 대부분을 인하한 6대3 대다수의 이론이었지만 동료 판사 몇 명이 이 사건에 어떻게 접근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46페이지 분량의 별도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의회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대통령 행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주요 질문 교리로 알려진 이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수 대다수 법원은 바이든이 재임 중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하려는 노력과 같은 광범위한 계획을 철회하는 동안 이 원칙을 수용했습니다. 고서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의 관세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클라렌스 토마스, 브렛 카바노,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 3명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과거의 주요 질문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도 오늘날 이 원칙의 적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언급하며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보수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는 벽에 손을 들었고 보수 쪽의 법관들에 대한 이 사건 전급 방법에 대해서 한 46페이지 분량의 별도 의견서를 작성했다. 내가 왜 그러는지 그 주요 질문 교리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 평택의 새벽은 대낮처럼 환하다. 반도체 공장 앞 500m 출구 행렬. 고아모, 지혜진, 김수아 3명의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2월 21일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경기 평택시 고동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 P5 4호 공장 건설 현장이다. 2024년 초 글로벌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한때 중단됐던 공장 건설이 작년 11월 재개되면서 전국 노동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오전 5시 30분이 되자 공장 일대는 서울 지하철 환승역을 보는 듯 붐볐다. 근처 한밭집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45인승 통근버스가 쉴 새 없이 오가며 건설 일꾼들을 실어 날랐다. 대나처럼 환한 조명이 커진 공장 게이트 앞에는 노동자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 수백 개가 줄을 섰다. 줄이 500m를 넘었다. 삼성전자 평택 건설 현장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반도체 공장은 첨단 기술을 다루는 국가기관 산업시설이다. 잘하고 있어요. 지난 19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4호 공장 건설 현장에 출입구가 출근하는 건설 노동자들, 여기 뭘 찍고 들어가고 신분 이게 다 이거 좀 할 거예요. 아주 그 대단한 그 출근 모습을 안전모드를 다 쓰고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곳 임금은 철저히 공수로 계산된다고 한다. 공수는 공사당 노동시간 단위를 말하는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땀 흘린 만큼 벌어가는 구조다. 다만 기술 숙련도와 작업 종류에 따라 단가는 천차만별이다. 도면을 보는 숙련공은 하루 18만에서 25만원을 받는다. 초보 보조 인력 일당은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다. 바깥 명목으로 추가로 2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일당으로만 보면 조선소나 다른 공사장보다 낮지만 오후 5시 이후 2시간을 더 일하는 연장근무 1.5공수 10시간이나 야간근무 2공수 16시간을 할 수 있어 월 수입은 훨씬 많다고 한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공사가 시작된 2015년 평택시 인구는 46만 명이었다. 그런데 10년 만인 2025년 말 인구는 61만 명으로 약 33% 늘었다. 2015년 7,582억 원이었던 평택시 지방세 수입은 2025년 1조 4,354억 원으로 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 11월 말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는 3,594가구로 전월 4,067가구와 비교해 11.6% 줄었다. 평택 시내 투룸 월세는 75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뛰었다. 공장 건설 노동자가 몰린 결과다. 인근 공인중개사 조기영 씨는 공장 건설 협력업체들이 원룸 10개씩 6개월 단위로 월세를 선납해 방을 쓸어 담고 있다고 했다. 공자는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인구가 늘어난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 다음 일은 이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평택에선 기업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 먼 공자 말씀까지 기자들이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저도 조직에 있을 때 이 공수에 대해서 공사 발주 뭐 이런 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지는데 무슨 공이 몇 공수 들어가고 무슨 공은 몇 공수가 들어가고 물량에 따라서 그거를 엔지니어들이 계산을 해내는데 이 공수도 그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수도 숙련공이 있고 비숙련공이 있는데 기준은 뭐 정해야 되니까 이런 공수로 있어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데는 무슨 공 몇 공수 곱하기 그 일하는 날짜가 아니고 그 끝날 때까지 필요한 공수수 단위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노임 단가 공수는 제 생각은 좀 부풀려져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도 후려친다고 뭐 말들은 하는데 지금은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올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 단가의 문제죠. 노임 단가의 문제입니다. 사설 한반도 대중국 발진기지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2월 22일 한겨레 일본판입니다.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서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아디지에 접근해 공중훈련을 하고 중국 전투기들이 긴급발진에 대응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허가 없이 한반도 내 미군 기지를 중국 견제를 위한 발진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9일 한겨레 보도 등에 따르면 평택 오산기지를 이륙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상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간지점까지 진입해 초계 비행을 했다. 주한미군 전투기는 서해에서 오랫동안 공중훈련을 해왔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자비에르 브랜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군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을 촉구했다.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북에서 내려보는 식으로 하면은 그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미군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 이거죠. 주한미군은 원거리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기 전력이 아니라 미군이 위기 상황이나 유사시에 돌파해야 할 방어벽 안쪽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전력임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1960년 1월의 조약 6조의 실시에 관한 교환 공문, 기시 하토 교환 공문인데 요거를 미리 찾아봤습니다. 일본이 형식적으로나마 미군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확보했다. 단 일본 방위의 경우는 제외.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한겨레는 교환 공문의 예외사항을 빼고 사설을 전개했습니다. 친중 매체임의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논설이라고 사설이라고 봅니다. 에 따라 일본국으로부터 행해지는 전투작전 행동 등이 있는 경우는 미일에서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은 미국을 위해 기지 제공을 추구로 하는 미일 동맹 측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미친 XX 같은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완전 좌파의 한겨레하고도 제가 관련이 있었는데 좀 실망스러운 생각이 서로 다른 거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